안녕하세요. 기아 12차시 디딤 영상 벡터의 뜻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는 내용을 처음 다루기 이전에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용에서의 기초 개념부터 정확하게 다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벡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벡터들을 일컫는 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벡터들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로 같은 벡터라든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인 벡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념 정리 단원이니까요,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숫자라고 하는 건 보통 어느 때 사용을 하죠? 그쵸? 여러분들 보통 뭐 대소관계를 비교한다거나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더 작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숫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 5개와 사과 1개 이런 식으로 뭔가 크기를 비교할 때, 아니면 뭐 높이 10m와 높이 5m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는 주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크고 작고 이 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고 쳐볼게요. 바람 시속 3m, 초속 3m의 바람과 초속 20m의 바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죠. 초속 20m면 엄청난 강풍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할, 바람의 크기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죠. 예를 들어서 뭐 남동풍이 분다거나 북서풍이 불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값을 수학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함께 가지는 값을 벡터라고 부르게 돼요. 반면 크기만을 가지는 값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크기만을 가지는 양은 보통 스칼라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칼라와 벡터라는 용어를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많고 적음 이런 것들, 크기를 설명하기 위한 숫자들은 스칼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방향과 크기를 함께 고려하는 값들은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 거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물리학 1을 배우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에서 제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속력이라고 하게 된다면 속력은 단순히 크기만을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속 80km 또는 시속 30km 이런 식으로 크기만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속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스칼라 값인 거죠. 근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처럼 우리가 또 뭐 시속 30km라고 했을 때 시속 30km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시속 30km일 수도 있고 왼쪽 방향으로 시속 30km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시속 30km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속도는 여러분들이 벡터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용어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방향이라는 것을 고려하는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과목에서는, 옛날엔 기하 벡터였거든요. 자, 기하 과목에서는 우리가 주로 평면에서의 벡터, 2차원 벡터반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상에서의 화살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평면상에서의 벡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차원 공간, 종이 이런 식으로 평면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면 벡터를 다루게 될 겁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차원까지 다루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다루는 벡터,
공간상에서 위치하는 벡터는 공간 벡터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걸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로 화살표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까지도 함께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을 가진 값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향하는지 또는 B에서 A로 향하는지 요거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아예 다른 방향을 가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거, 방향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화살표에서 A처럼 시작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작하는 점 해서 시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은 끝날 종자, 마지막 종자를 사용해서 종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은 시작하는 점, 종점은 끝나는 점. 그래서 우리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종점에서 끝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딱 정해주게 되면 이 화살표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 방향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화살표가 긴 거는 큰 값, 짧은 것은 작은 값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점을 A, 종점을 B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시점에서 종점으로 나아가는 벡터예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를 위에다가 조그맣게 그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시작 화살표의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이 시점이 되겠고요.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쪽에 있는 게 종점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화살표 모양대로 그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표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화살표의 머리, 여기 끝부분,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시점이고요. 그 다음 이 머리 부분이라고 부르죠? 요게 종점이다. 화살표 모양 그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 이렇게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쪽 빈칸에는 화살표의 길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그 수직선 상에서도 값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했듯이 벡터라는 것의 크기도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학에서는 노름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다른 기호긴 하지만 절대값이라고 편의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A, B 이렇게 기호를 쓴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게 된다면 이 기호가 바로 벡터 A, B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화살표가 주어지면 그것을 벡터 기호로 나타내거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의 종류들, 간단한 벡터의 종류들을 알아볼 텐데요.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 용어를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 숫자에서 기본 단위가 되는 숫자는 뭐죠? 그쵸? 보통 자연수의 단위라고 하면 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듯이 보통 단위는 1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부르게 돼요. 용어 좀 정리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크기가 0인 벡터도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벡터는 0벡터라고 부르는데 크기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A에서 출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크기가 0이면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쵸? 조금이라도 이렇게 찔끔 나아가는 순간 벌써 뭔가 크기가 생기잖아요. 그쵸? 화살표의 길이가 생기기 때문에 길이가 0이 되려면
끝나는 점 또한 여기에 딱 위치를 해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는 한 점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이런 벡터를 크기가 0인 벡터가 되기 때문에 0벡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호 표현으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0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고요. 거기 위에 얘는 숫자 0이 아니라 스칼라 0이 아니라 벡터야 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벡터 기호, 화살표 기호를 적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것은 벡터는 벡터지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서 크기가 0인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0벡터의 크기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벡터는 그러면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벡터의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0벡터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0벡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숫자 0을 써야 되는데 0벡터를 쓰거나 아니면 똑같은 벡터를 나중에 벡터에 뺄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벡터 A 빼기 벡터 A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0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벡터 빼기 벡터는 무조건 방향을 가져야 되기,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항상 벡터가 나와줘야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0벡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벡터의 연산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결과는 벡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주의사항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살짝 스킵을 깜빡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살짝만 설명할게요. 자, 벡터를 우리가 맨날 시점과 종점 이렇게 다 나타내는 방법으로 써주는 게 사실 제일 명확하겠지만 너무 길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씩은 간단히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쓰냐면요. 소문자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와 함께 위에 화살표 기호를 써주게 되면 이것은 벡터를 쓰는 간략한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영어 소문자와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서 같이 나타내기도 하더라 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좀 특별한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벡터들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예 서로 벡터가 종류가 같은 것 라고 하는 걸 약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들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역벡터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건 교과서상에는 없어서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설명의 편의상 역벡터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냐면 벡터가 아까 뭐라 했죠? 그쵸?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다고 쳐볼게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완전 달라요. 이거 같은 벡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같아요. 근데 방향이 달라. 이러면 이것도 방향 다른데 같은 벡터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자,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존재하고 방향도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모두 같아야 같은 벡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은 벡터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요.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은 벡터 두 개, 이것을 서로 같은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것을 벡터 A와 벡터 B가 같아요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벡터 AB, 벡터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이러한 방향의 벡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벡터 B, 점 B에서 출발해서 A로 끝나는 이러한 벡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벡터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이 A이고 종점이 B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대 방향의 벡터 이제 B에서 출발해서 A로 끝나는 벡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요. 반대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직선상에서도 1과 마이너스 1은 0을 기준으로 약간 반대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호는, 음의 부호는 결과적으로 뭔가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로도 살짝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상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벡터 A가 있을 때 반대 방향의 벡터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 AB랑 벡터 BA 이런 식으로 있다. 즉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한 개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때 서로 같아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벡터에서의 마이너스 부호, 음의 부호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 벡터의 정의를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지, 시점과 종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의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 AB와 벡터 AC를 왼쪽 그림에 표현해 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벡터 A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시점과 종점 읽을 수 있겠어요? 그쵸? 앞에 있는 게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종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살표의 시작 부분에 있는 것이 시점, 이 머리 끝부분에 있는 것이 종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B라는 점에서 끝나는 이러한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벡터 AB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벡터 AC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시점 어디? A, 종점 어디? C. 그쵸? 그럼 A에서 시작을 해서 C로 끝나는 이러한 벡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벡터를 벡터 AC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해놓고서는 그 벡터 기호 옆에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쵸? 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벡터 AB의 크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크기는 뭐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벡터의 크기는. 그쵸?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선분 AB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1이죠. 자, 그럼 벡터 AC의 크기는 선분 AC의 길이랑 같아질 거고요. 자, 그럼 선분 AC의 길이 지금 보시면 이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써야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일 테니까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5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보죠. 스텝 2예요. 이번에는 서로 같은 벡터 아니면 역벡터 요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요렇게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 이렇게 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가는 그러한 방향을 가진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렇게 여러 가지 벡터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완전 다른 벡터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서로 같은 벡터의 정의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 서로 같은 벡터 뭐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그 크기와 방향이 일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시점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그쵸? 그냥 크기랑 방향만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시점 다르고 종점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크기랑 방향만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같은 벡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로 같은 벡터라는 개념은 시점에 자유롭다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 A와 크기와 방향이 같은 것들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B랑 C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둘 다 크기 어때요? 그쵸? 요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크기라고 부르는 건데 다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은 벡터라고 했을 때 벡터 A랑 벡터 C, 벡터 B 다 같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뭘 더 고려해야 된다?
그쵸?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크기랑 방향이 모두 일치하는 벡터는 벡터 B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벡터 A랑 벡터 B가 서로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A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면 얘는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가로로 3칸, 위로 2칸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왼쪽으로 뭐라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이렇게 올라갔지만 벡터 C는 왼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완전 정반대죠. 자, 그래서 이 칸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벡터 C가 A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인 벡터고요. 이걸 만약에 A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벡터 A랑 방향은 같지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예요 라는 표시로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의 스텝 1이에요.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정확하게 표시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벡터 BC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점이 B이고 B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그쵸? 시점이 B, 종점이 C인 그러한 벡터의 크기, 즉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하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분 BC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벡터 B2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점이 B고 종점이 E인 그 화살표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벡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볼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바로 정육면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약간 좀 보조선들을 그어서 이 도형을 잘게 쪼개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들을 연결을 해보게 된다면요. 지금 보시면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갰는데 이 6개의 삼각형들은 각각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원래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2개로 잘리게 되면서 각도가 60도, 60도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60도를 6개로 쪼개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쪽도 60도가 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정육각형 6개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BF 그 다음에 CE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2개를 가로지르는 선분들을 그어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선분들은 정확하게 90도 직교하는 그런 선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돼서 이 선분 하나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쪽 반으로 잘린 각도는 그럼 60도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30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각선이 나오더라도 대각선의 길이를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육각형이 많이 나오고요. 한번 그럼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2의 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아까 말했듯이 60도가 절반 잘리게 되면서 30도가 나온다고 했고요. 이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 한 개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내각의 크기는 60도예요. 그러면 이 정육각형의 한 변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생각했을 때는 90도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요 B2의 길이도 구해주기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BC의 길이는 1이라고 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선분은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a라는 공식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선분 CE는 그럼 그 높이 2개짜리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2가 돼서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B2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4, 즉 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게 정삼각형,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1과 1이 만나서 2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높이 길이도 구해내는 상황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지금 A, B, B, C, CA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이름을 붙인 상황이에요. 자, 이 삼각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중점들을 연결해 놓은 선분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개념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기하에서 종종 쓰여요. 자,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 M과 AC의 중점 N을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선분 MN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자, 일단은 선분 MN과 그 다음에 선분 BC는 평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는 닮음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1대 2의 비율을 가져가고요. 중점이기 때문에 선분 AM 대 선분 AB는 1대 2의 비율, 그 다음에 선분 AN 대 선분 AC의 비율도 1대 2의 비율, 이렇게 일단은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고요. 이쪽 각 MN, AN이라고 하는 이 각도는 공통이죠. 자, 그래서 SAS 닮음이 되고 닮음비가 1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변인 선분 MN도 선분 BC의 절반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중점 연결 정리를 사용해 보시게 된다면 선분 DF와 선분 BC는 서로 평행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절반이라고 했는데 2가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BE의 길이나 DF의 길이나 같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CE의 길이도 똑같이 같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선분 AD와 선분 DB, 그 다음에 선분 FE, 요거의 길이가 다 같아질 거고요. 선분 DE, 선분 AF, 선분 FC, 요것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아질 겁니다. 그럼 요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같은 벡터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선분 AD와 같은 벡터라고 한다면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럼 길이가 같은 선분은 요렇게 두 개가 있죠. 자, 근데 내려가는, 그쵸?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D와 같은 벡터 표현해 줬을 때 벡터 DB 또는 벡터 FE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똑같은 거겠지 하고 벡터 BD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이건 같은 벡터다, 다른 벡터다? 다른 벡터다. 왜냐?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벡터 BE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여야 돼요. 그러면 크기가 같은 선분들을 생각했을 때 CE, DF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요. BE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벡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거의 반대 방향, 왼쪽으로 나아가는 벡터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시점 종점 잘 읽어봅시다. 그럼 벡터 CE, 그 다음에 벡터 FD 이렇게가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 2까지 봤고요. 레벨 3로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벡터로 표현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간단할 거예요. 보시면 강릉의 바람의 속도를 벡터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북서풍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고려하는 실생활의 값들이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북서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3m/s 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3, 즉 반지름이 3인 이 원 위에 점이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북서쪽 방향의 길이가 3인 화살표를 그려주게 된다면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요러한
벡터가 그려져야 되겠죠. 요거는 쉬웠죠? 자, 그럼 레벨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도형들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유추해 보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 그림을 준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그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고 그냥 꼭지점의 이름이 어떻게 붙는지 정도를 기억해둬라 라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달아놓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수학에서는 보통 꼭지점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 순서로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A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B, C, D 이렇게 두게 된다. 이게 보통 수학적인 약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이 안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 볼게요. 1번 조건은 지금 벡터 AB랑 벡터 DC랑 같아져야 된대요. 자, 같다. 어떤 거라고 했어요? 두 벡터가 같을 조건? 그쵸? 크기랑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요 그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벡터 AB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D라는 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진행을 한다. 즉 같은 길이만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C가 이쪽에 찍히게 됐을 때 벡터 AB, 벡터 CD 방향이 같다라는 것, 벡터 DC는 방향이 같다는 것은 평행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평행하면서 같아야 되니까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길이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의 네 번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프린트상에서는 고쳐놨는지 모르겠는데 오타가 있더라고요. AB와 DC가 벡터 AB와 벡터 DC가 서로 평행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같은지는 몰라요. 그냥 평행하기만 해요. 그럼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같다. 선생님이 아직 평행한 벡터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지금은 좀 받아들여주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뒤에 내용을 끌어나왔네요. 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방향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주세요. 자, 그래서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같은지는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벡터 AD와 벡터 AD의 크기와 벡터 BC의 크기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만 같으면 돼요. 자, 일단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다리꼴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조건은 등변사다리꼴이다. 식으로 분석해 볼게요. 벡터 AB와 벡터 DC가 평행하다 라는 것은 방향이 일치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일단은 사다리꼴이 된다 라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덧붙이게 된다면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은 뭐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A, B, 지금 AB랑 CD랑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볼게요. 벡터 AB랑 벡터 DC랑 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방향과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까지는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AD와 BC가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확정된 순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 크기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벡터라는 것은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확정되는 순간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말은 사실은 굳이 필요 없지만 주어지더라도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조건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조금 스킵을 해볼게요. 벡터 AB랑 벡터 DC가 같다. 일단은 평행사변형까지는 확정이에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번에는 A, D가 아니라 A, C입니다. 얘죠? 대각선이네요. 자, 그 다음 B, D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대각선에 나타내는 벡터의 크기가 같다라고 합니다. 즉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평행사 변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에요? 그쵸? 직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보셨을 때 직사각형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사각형을 벡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적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다르게 좀 더 구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건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벡터 AB랑 벡터 DC랑 같다. 그 다음 벡터 AB랑 벡터 BC랑 같다. 아까 사실 봤던 3번의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 한 개 조건이 빠지더라도 평행사 변형의 조건이다 라는 거 방금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벡터 AB랑 벡터 BC가 같대요. 벡터 AB랑 벡터 BC의 크기가 같다. 이상하다. 자, 요 길이랑 일단은 마주보는 변 길이는 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리고 얘랑 같을 거예요. 근데 얘랑 또 같아져야 된대. 그렇게 되면 얘랑 같아질 거고 얘랑 같아질 건데 이런 식으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결론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사각형이다? 그쵸? 마름모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사각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도형을 일컫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4번과 5번을 짬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중복되는 거 우리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벡터 AB랑 벡터 DC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평행사 변형이라는 걸 완성해 준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주보지 않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마름모라는 걸 확정 지어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평행사 변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정사각형의 조건을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봐봤고요. 자, 추가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추가 과제니까 영상으로 설명하진 않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삼각형 ABC가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AB와 AC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걸 만약에 벡터로 설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 C는 중심이 원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 좀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힌트를 조금 달아놨어요. 중심이 O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어느 한 점, 중심이죠. 거기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잡더라도 거리가 R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벡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벡터의 뜻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영상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 용어 정리가 무엇보다 지금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덧셈과 뺄셈 할 텐데 그것들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점이 뭔지 종점이 뭔지 서로 같은 벡터는 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 정리 중요합니다.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